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정협회 과거에 영화나 소설에서나 보던 일이 지금 한국에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정부에 의해서 법적인 어떤 탐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쪽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아가고 있다. 지금 대한탐정연합회 원대원 부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청 정보국장을 역임하신 전병용 탐정협회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한국에도 이 탐정이라는 게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 어떤 배경에서 이 조직이 탄생하고 또 공식적으로 용어를 쓰게 됐습니까? 이제 과거에는 OECD 국가에서는 탐정이라는 것이 사설이나 공인화나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한국에서만큼은 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가 탐정이라든지 탐정과 비슷한 일을 하지 못하게끔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탐정으로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헌법상으로도 침해당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 한 2년 뒤인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까지 탐정이란 말을 쓰지도 못했던 것이 이제 8월 5일부터 공식적으로 탐정이란 말을 사용도 할 수가 있고 공식적인 탐정의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업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될 걸로 보이는데 좀 협회 현황은 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7월 25일 날 제6회 생활정보 탐정사 매니저급 여기 탐정 명칭을 쓰시기 때문에 앞전에는 탐색사라 했는데 이제 탐정사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1급 탐정 이렇게 해서 7월 25일 날 시행을 할 예정이고 서강대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대한탐정연합회 회원들은 현재 한 3,000명 정도 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각 지부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격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자격이 공식화되었고 1월 1일부터 그 업무를 개시하고 지금 현재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 바라는 것은 앞으로 이 이제 공인화가 될 수 있게끔 국가 자격으로서 그걸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탐정법이 정상적으로 탄생이 되지 않았고 또 관리부처가 행안부가 될 것인지 경찰청이 될 것인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법이 정해지고 관리부처가 생긴다면 바로 공인화가 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봐집니다. 지금 주로 이제 탐정협회 회원분들은 경찰이 많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전직 경찰관들이 좀 더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호가 좀 개방되어서 일반인도 언제든지 응시해서 그 자격이 합격을 하면은 그 자격을 취득해서 바로 이제 교육을 받고 나면은 바로 현업에 뛰어들 수 있게끔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을 아니거나 일반인도 회원이 되는 부분에는 시험만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은데 이 젊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보면 우리가 소설, 영화, 만화영화도 또 보면 뭐 탐정이 나오는 만화영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탐정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랄까 또 한편으로는 또 개인적인 취향이랄까 이런 부분 때문에 하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두 개의 자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니저급하고 탐정사 1급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니저급은 이제 탐정사 1급을 지휘감독하면서 같이 협업 체계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 제한도 좀 있습니다. 이제 좀 30대 미만, 18세라 이런 게 미성년자에서 맞벌이한 청소년들이 호기심도 많을 건데 그분들이 응시할 수 있는 직종은 탐정사 1급 30세 전후에서 어떤 과거에 경찰 경력이 있다든지 군 경력이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경비지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행정사라든지 이런 직역에 대해서는 1차 시험을 면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호로 지금 현재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젊은 분들도 관심을 갖고 이 직업에 메리트를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험이 어떻습니까? 1차 시험이 있고 네, 1, 2차 시험으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네. 1차 시험은 이제 탐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 부분, 네. 기초적인 지식 부분 이제 나누어서 기초적인 지식은 1차 시험에서 하고 네. 전문적인 지식은 2차 시험으로 구분을 해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전공님 그러면 예. 탐정 시험에 출제는 주로 어떤 부분을 주로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선 교재를 몇 권 발간을 했습니다. 아 교재를요? 예. 네. 거기서 많이 나옵니다. 네. 탐정이 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소양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성격이나 적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법적 도덕성입니다. 예. 탐정이 하는 일이 개인적인 사생활만 침해하지 않는다면은 예. 탐정이 할 수 있는 일을 약 한 300가지 정도로 할 수가 있다 봐지고, 쉽게 해서 요즘 학교 폭력이라든지 각종 쟁송 부분에 있어서 민형사의 증거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하고 그 분석을 해서 법정에서 제출이 됐을 때 재판에서 승패가 갈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탐정의 몫이라 봐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적 도덕성이 바탕이 돼야지만은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다음에 이 가격 설정을 어떻게 합니까? 탐정 업무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엄청 비쌀까봐 걱정을 하시는 게 많거든요. 이제 의뢰인이 의뢰를 하게 될 것이고, 예.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 난이도,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투입되는 장비, 인력, 시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제 의뢰를 하시게 되면 그걸 또 오픈을 다 합니다. 각 사업마다 내용이 틀리고 난이도가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떤 사건은 얼마 이렇게 딱 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고, 그 금액적인 부분은 어차피 오픈하는 부분이고 의뢰인하고 협의가 돼야지만 수의계약서에 사인이 되고 그부터 이제 업무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서로 논의하는 수준의 부분은 될 거라고 봐집니다. 자, 이제 재밌는 이야기도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뭐 이 요즘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 간의 분쟁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 중에 어떤 사례가 좀 아마 작년 한 6월달 쯤에 제가 한 걸로 좀 기억이 됩니다. 을지로 쪽에 보면은 아크릴이라든지 라벨 제작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서로의 이제 사업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감정이 이제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한쪽 업소에서 한쪽 업소에다가 내가 그동안 넣어 있는 악취라든지 유해한 물질에 내가 노출되었으니까 영업도 못했고, 또한 내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봤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서울시 환경 관련된 부처에다가 재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한 2,900 정도를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재정 신청이 들어가서, 우리는 이제 피신청인 입장에서 억울하니까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의뢰가 들어와서 일단은 이제 현장을 가보고 전반적인 또 파악이 돼야지만 이 사건이 법 테두리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법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그걸 또 봐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이제 법 테두리에서 하는 일만 하지 법을 벗어난 불법에 대한 부분은 아예 의뢰인한테 이거는 법을 벗어난 부분이라서 할 수 없다고 정중히 이제 사절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전반적인 걸 봤을 때 1차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저희들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과연 진정인이 진정한 부분이 진실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인과 피진정인과의 이제 사업장 떨어져 있는 이격거리라고 그러죠. 이격거리라든지 건물의 위치라든지 층별도 또 틀릴 것이고, 이제 진정하신 분은 그 업종이 무엇이고, 우리는 피진정인은 아크릴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크릴 업체도 주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 거의 2m, 5m마다 각 업체가, 동종업체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보고 이격거리도 상당히 좀 있고 바람도 잘 소통되는 지역이고 크게 뭐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재정 신청을 했으니까 이거는 제가 충분히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래서 제가 수임을 하고 주변에 대한 탐문도 하고, 그럼 과연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니까 이쪽 업체에서 사용하는 화학 물질이 무엇인지, 그 성분은 무엇인지, 그 신체에 미치는 영향도 무엇인지, 과연 또 1일 동안에 사용하는 양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래서 주변에서 탐문하고 화학 물질의 이제 성분 분석도 의뢰를 했었고, 그 자료를 받아보고 하니까 진정인이 했던 그 내용하고는 좀 별개 좀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진정인도 라벨업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라벨 쪽업이 또 유해 물질에 더 노출될 확률이 더 컸었습니다. 그 전반적인 거, 또 배출 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전반적인 여건을 보고 사진도 찍고 탐문하고, 그리고 한 가지는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진정인이 건강 상태가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고, 그 부분을 또 비교를 또 분석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비교 분석을 해보고 과거에도 이런 질병이 있었는지, 근데 현재 진짜 급격히 이런 병이 발병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탐문도 해보았을 때는 과거부터 그러한 질병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었고, 그 증인도 있고,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또 작성을 했습니다. 서울시 환경과에다가
제 보고서가 들어갔을 때 우리한테 전달을 했고 거기에 이제 캐슈 마크라는 붙인 부분은 진정하신 분에 대해서 건강 상태가 좀 의심스러우니까 건강관리공단을 통하든 이 사람이 그동안 최근 3년간의 어떤 병원 내역 첨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대서 결론적으로는 무혐의 처분받고 잘 해결됐던 분입니다. 그 참 변호사한테 갈 것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그렇다고 내가 해결하기에는 전문성이나 풀어가는 방법론에서 떨어질 때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처음 아마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내일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정협회의 회원분들 중에 상당수 분들이 경찰 출신이거나 이래야 또 의뢰하시는 분도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가지 않겠습니까? 실제 주 영역은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수사보다도 예. 민사 사건의 증거 수집, 행정 사건에 있어서 증거 수집, 또 실종자나 이런 치매 노인 찾아주기 또는 어떤 소행 조사, 평판 조사, 신용 조사 이런 쪽으로 초점이 있습니다. 그건 OECD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습니다. 미국같이 옛날처럼 1차 사회에서는 신용과 평판을 대부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소지가 됐지만 요즘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단절되고 이런 사회에서는 사실은 뭐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서로를 조사하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는 거, 이거는 뭐 법의 조력을 받는 것과 똑같이 좀 장려돼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시안의 보완 그리고 수사 정도의 보완 예. 미국처럼 요것까지 하게 되면 현역 경찰과 이렇게 충돌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미제 사건이 되가 경찰에서 포기한 장기 미제 사건 그것도 보지도 않거든. 좀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범인을 꼭 잡아야 되겠다는 원한에 사로잡혀 있으면 탐정한테 의뢰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절도 사건이라든지 일반 사기 사건 이런 것도 사실 경찰에 고소해봐야 그 얘기거나 뭐 이렇지 않으면 정말 바빠서 신경 써줄 틈이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탐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도 보통 보면 그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요. 네네.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 피해를, 그렇지만 이 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체면이나 또 위치 또 관계 이런 걸로 봤을 때 공개적으로 참 고소를 해서 진행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참기도 어렵고 이런 일들이 막 좀 있을 때 이걸 어떤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거쳐서 피해를 회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견적이 안 나올 때가 살면서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럴 때 어떻겠습니까? 탐정협회에서 이럴 때 도움을 좀 잘 주실 수 있습니까? 소소한 사건인 경우에 또 예. 법적인 걸 잘 모르면 예. 법무사한테 한번 들어보고 예, 이러면 대충 감이 잡히고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을 하면 대충 변호사가 봐서 한 6대4 정도로 불리하다 해도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자신 합니까? 있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해볼만하다 이 예. 정도 나오거든요. 지면 그 손해가 이런저런 피해가 이만저만이 많죠. 아니죠. 예. 또 이제 탐정이 어떤 증거 자료 같은 거를 입수를 해야 있으면 예. 그래서 탐정으로부터 받으면 상대방이 가서 민사 증거가 형사 증거 간에 보여주면 상대방이 속된 말로 깨갱하겠죠. 예. 여러 가지 좀 활용 방법이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소송을 해서 이기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소송에 가기 전에 내가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굉장히 영역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애들 요즘 학교에 가면 집단 이심에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부모가 학교에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 싸우고 어떻게 하기도 또 사회적 체면이 있거나 이럴 때 참 고통스럽고 또 그렇다고 그 이진해의 증거 수집 그 나중에 애들을 뭐 불러다가 학교에서 뭐 다 재판을 하기도 어렵고 그럴 때도 학폭이나 그 이 뭡니까 집단 따돌림 네네. 이진해 이럴 때도 탐정의 역할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충분히 있죠. 예. 왜 그러면 일단은 학교 폭력이라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은 학교 내부에서만 발생된 것이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학교 폭력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예. 학생 신분만 되고요. 학교 내든지 그다음에 학원 내든지 어떤 등하교하는 차 안이든지 학생 신분만 되면은 학폭의 서로가 연루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장소가 광범위하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 광범위 학교를 벗어난 그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를 수집한다든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걸 잘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즘 워낙 또 개인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사실 남의 일에는 잘 안 끼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또 잘못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 사각지대에는 우리 탐정이 이제 들어가서 충분하게 탐문 활동도 하고 필요한 그 증거 자료도 확보하고 그래서 학폭도 원만하게 꼭 학교 폭력으로 처벌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사이에 서로가 상호가 원만히 해서 잘 해결할 때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활용도 감정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학폭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꼭 사건이 터져야 이제 법의 영역으로 가는 부분에서 뭐 층간 소음은 시비 또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뭐 보면 나중에 위에 사람이 내려와서 칼을 찌른다든지 뭐 폭력을 행사하든지 이렇게 이제 터져버려야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층간 소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에 층 사람은 나는 그러진 않는데 밑에가 예민하다 뭐 이런 느끼거나 안 그러면 부시 시공에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하는 이런 류의 시비들도 또 많을 수 있거든요. 많죠. 예, 굉장히 보편적인 네, 시비를 그렇습니다. 보는데 이런 부분에도 탐정들이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어차피 층간 소음이라든지 어떠한 소음의 공해로부터 서로가 다툼이 생겼을 때 예. 이제 소음 측정 기능에서 이제 정확한 데시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 허용되는 데시벨을 초과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그다음 심야 시간에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소음이 아니더라도 작은 소음만 들려도 아주 청각이 이제 민감한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이룹니다. 예. 그래서 과연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수면 방해를 하는지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탐정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예. 아, 그런 부분은 아까 학폭이나 층간소음 이런 거는 거의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걸 갖다 내 스스로는 입증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을 때 예? 뭐 탐정의 영역에서 또 증거를 갖다 제시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든 어디든 통해서 합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겠네요. 네, 그런 방법이 제일 좋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났을 땐 사람이 다 당황을 하니까 판단을 잘못해서 뭔가 뭐 내가 수긍을 하거나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좀 억울하게 많이 됐더라. 이런 부분에서도 역할이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역할이 크죠. 왜냐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일단 좀 이길 때도 많아요. 뭐 보험사에서 와서도 하지만은 그 전에 뭐 당사자가 이미 이렇게 기가 죽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막 교통사고 났을 때 무섭게 제압을 먼저 기선 제압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폭력적인 그렇지. 성향을 네. 드러내면서요. 예. 그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뭐 어떤 좀 에피소드 같은 거는 있으십니까? 네. 지금 현재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어느 지방에서 이제 지방 국도에서 예. 경운기하고 승용차하고의 어떤 충돌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어쨌든 경운기가 마을에서 나와서 이제 국도로 이제 침입하는 과정이었고, 그러니까 중앙선을 침범해서 불법으로 좌회전했던 사례고요. 예. 승용차는 급한 곡선 커브를 과속으로 달려와서 충돌을 한 결과 이제 그 승용차는 이제 폐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건들은 이제 경찰하고 검찰에서는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보험 부분이 남아 있었던 그 부분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폐차를 했으니까 보험료가 또 나갔으니까 과실료를 따져서 부상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의뢰인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와서 한번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경찰에서 조사를 안 했냐,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를 안 했냐, 거기서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굳이 이제 좀 와서 현장을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현장을 한 2번을 갔다 왔습니다. 네. 가보니까 어떠한 사고에 있어서 핵심이 좀 벗어난 부분이 제 눈에 보였어요. 승용차는 60km 도로를 100km가 넘게 달렸고, 그 어떤 양쪽 다 사고 조사해 보면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돼 있는데 제가 그 현장 아무리 뒤져도 스키드 마크가 없어요. 과속했을 때 그냥. 그다음에 그 도로가 상당히 커브가 심합니다. S자 커브로 돼 있어서 저쪽 편에서 승용차가 올 때는 커브로 인해 가지고 그 대부분 지방도에 보면은 갓길에 이제 전신주가 많이 안 있습니다. 전신주도 많고 중간중간에 보면 더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 운전자 시야를 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60km로 갔을 때 운전자 입장이 어떻고 80km 갔을 때 어떻고 100km로 갔을 때 어떻고 100km 오버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직접 제 차량으로 다 한번 해봤습니다. 악사례들을. 네, 그래서 60km 이상이 딱 넘어가니까 제 차선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60km 넘어가면서 또 이쪽도 중앙선 침범을 해서 와야 될 부분이고 양쪽 조사의 결과에 보면 2초 경운기를 발견하고 2초 만에 충돌을 했다고 하는데 이 공주거리라든지
전반적인 걸 봤을 때 그거는 사실상 무언가 문제가 있고 제가 아무리 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키드 마크도 없고 그렇게 발급된 증거도 없습니다. 단지 경운기가 불법 중화선 농사를 자해져낸 부분은 분명히 법적 위반인데 과연 이 경운기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제 정상적인 주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제가 또 탐문을 해보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근데 이 경운기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그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는 방향으로 약 한 1km를 가야 되는데 거기도 1km 가서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가 또 문제점이 또 있는 거예요. 1km 지점에서 유턴을 하더라도 바로 그 앞에 한 50m 또 곡선이에요. 곡선인데 여기서는 사고 지점까지가 한 70m 정도 되는데 70, 80m 멀리까지 보이기 때문에 거기는 50m 미만이밖에 안 보이는 거리에서 거기는 더 위험하죠. 차라리 여러 가지 위험성이 존재한다면은 지금 현재 경운기가 불법 좌회전했던 그 위치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법리적으로만 따졌지 현실성 있는 그걸 못 따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사건 조사를 했는데 조사 보고서는 지금 현재 제출했습니다. 법원에 제출했고 아마 그것이 반영되지 않겠나 지금 싶습니다. 아주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그래서 뭐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긴 좀 그렇네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일들 우리 생활에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영역에서 좀 탐정분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의뢰인인데 탐정이 어디 있는지 내가 만약에 탐정의 조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그걸 갖다 좀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탐정협회라고 치면 그러니까요, 예. 야무게 지금 등록된 이 생활정보 지원 탐색사 이제 곧 예. 탐정협회로 이름이 바뀌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9개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한국에서 생소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인상에 제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탐정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좀 자주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나중에 이제 전문적으로 또 분야에 탁월하신 분들이 좀 나오셔가 또 설명도 나중에 또 좀 해주시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이 탐정이라는 부분에 대해 대중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협회에다가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은 우리 협회 사무국에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전문성 가진 분들이 또 분야별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하고 연결해 주어서 그분이 의뢰인이 1차 통화를 하고 카페나 다른 쪽이 아닌 사무실에서 만나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자기 내용을 설명을 하면은 원만한 이제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밑에 자막에 협회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아, 예. 여러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원대훈 대한탐정연합회 부회장님 그리고 고문님, 정병용 고문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